깊이 있는 분석과 새로운 시각이 함께합니다. 네, 한 번에 이해하는 경제 토크쇼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지난해 세계 경제는 코로나19로 암울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신축년 새해는 강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주요 기관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평균 3.2%로 예상했는데요.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네, 더 빨리 또 더 높이 성장해야 할 우리 경제에 주어진 상황들, 또 주어진 또 숙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 유튜브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반갑습니다. 저희 SBS, CNBC가 오늘부터 SBS 비즈로 채널 브랜드를 바뀌고 토론에 이렇게 두 분을 모셨습니다. 새해 꿈 잘 꾸셨습니까? 축하합니다. 새로 출발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그리고 받으십시오. 더 좋은 방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도 좋은 방송이 돼야 되지만 우리 한국 경제도 올해는 이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될 텐데 올해가 이제 문재인 정부 이제 5년 차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최 의원님 이제 집권 여당에도 계셨는데 지난 4년간의 뭐라 그럴까요?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랄까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발할 때 방향성은 그래도 우리 현재 한국 사회가 직면한 여러 문제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시도는 잘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거를 너무나 이제 의욕을 앞세우다 보니까 정책 자체가 시장에서 작동하지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꽤 많이 있지 않았나 그런 네. 이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네. 예. 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작용 또 그런 결과가 지금의 또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재 34.1%로 역대 최저치입니다. 김 의원님께서는 그간의 4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로만 보면은 사실은 상당히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어느 나라든지 어느 정부든지 경제 성과를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국민 소득 아니겠어요? 네. 그게 GDP고 결국 그게 GDP 성장률은 일자리하고 연결되고 그리고 성장하고 이제 분배가 이제 두 마리 토끼인데 둘 중에 하나라도 잡으면 잘한 거예요. 근데 성장도 낮아지고 분배도 사실은 최악으로 갔죠. 네. 5분위 비율이라든지 통계청 웹사이트 지금 들어가 보면 진위 계수나 또는 하위 20% 계층하고 상위 20% 계층 간의 평균 소득의 비율이 역대 최고로 5.5까지 올라가 있고 예. 그러니까 성장과 소득 격차 거기다가 이제 부동산 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국가 부채가 급등하고 네. 어떻게 하나의 기업이든지 가게든지 국가든지 경제 지표로 볼 때 뭔가 좀 안심되거나 잘 됐다고 여겨지는 지표가 하나도 없는 게 저로서는 상당히 좀 아쉬운 점입니다. 근데 성장률만 보면 김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안 좋았느냐? 어떻게 그러게 이제 네. 지금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체감 온도와 실제 온도의 괴리가 상당히 크다. 성장률로만 보면 상당히 작년에 여러 가지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 OECD 가액국 중에서도 가장 선방한 나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 않아요? 네. 마이너스 1.1로 마이너스 막았으니까 1.1. 예.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고. 그다음에 수출도 굉장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12월이 12.6%가 성장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2019년 네. 12월은 코로나가 현저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이제 우리 수출이 선방한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김 의원 측이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 문제라는 건 실제로 우리 몸에 와 닿는 수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지표 또 고용의 문제, 청년들이 지금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건 현실인데 그런 실질적인 체감 온도는 너무나 지금 얼어 있는데 예. 수치는 그런 대로 선방했다고 자꾸 정부가 홍보를 하면 할수록 배신감이랄까 이런 건 더 커지는 예.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보기에. 그게 지금 우리 윤선영 앵커가 얘기한 대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평가로 맞습니다. 나타난 예. 게 아닌가. 엊그제 이제 YTN이 의뢰해서 리얼미터 보면 네. 부정 평가가 거의 60%에 육박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올해 과연 어떻게 될 거냐 우리 경제가 이제 첫 스타트를 오늘 뭐 주식시장 보니까 아주 급등을 했는데 김 의원님은 올 한 해를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금 얼마 전에 개각이나 예.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발언을 보면 예. 경제 정책의 기조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랬던 얘기는 2021년도 2020년과 같을 거다. 경제 정책의 어떤 전환이 없는 한 2020년의 그 상황이 즉 그러니까 고실업, 저성장 그리고 부동산 이런 문제가 그냥 반복되는 거 아닌가. 상당히 저는 현 정부 여당의 경제 정책 기조가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으로 보면 이제 작년에 상당히 선방을 한 게 예. 이제 금년 결과치로 보면 금년에는 아마 OECD 가액 중에서 가장 낮은 성장률을 실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요. 근데 올해는 항상 그렇죠. 작년에 예. 덜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올해 덜 네, 오르는 맞아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아마 금년 실적치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더 나쁘지 않을까 이런 걱정되는 면도 있죠. 네. 제가 3.2%는 지금 기획재정부의 그 목표치죠. 예, 올해 예. 경제 성장률 예, 목표. 목표치예요. 예.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건 항상 목표치고요. 네. IMF나 한국경제연구원이나 이런 데서 발표하는 거는 예상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목표와 예상이 항상 달라요. 예, 예. 근데 이 전문 연구기관들의 평균 성장률 예상은 대개 3% 미만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1년 단위로 하니까 예. 작년에 푹 떨어지면 금년에 많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2년 단위로 따져보면 이제 그 효과가 해소가 되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 4년 단위, 3년 단위, 2년 단위로 보면 네.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 네. 그리고 이 추세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앞에서도 그래프 몇 번 나왔지만 그 하강 곡선이 현저하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이미 형성된 추세가 더 가속화됐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이 아니어도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고 그렇죠. 그게 이어졌을 것이다. 그걸 이제 소위 말하는 기저질환이 이미 빠져 있었고 예. 거기에 이제 불행하게도 코로나라는 경제 외적 요소가 악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과거의 예. 이제 실적들 쭉 트렌드를 보면 예. MB 정부 때부터 이미 우리나라는 연평균 0.25%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MB 성장률이 정부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전체적인, 있다 이거죠. 예, 예. 네. 그럼 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사실 뭐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이제 올해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 경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 있으면 이런 경제 외적 충격에 그 흡수 능력이나 회생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 건강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신이 공급이 돼서 그걸 극복한 상황 하에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빨리 옛날 같은 성장 추세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네. 그걸 이제 소위 성장 잠재력이라고 하는데 성장 잠재력의 가장 핵심이 생산성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 특히 기업 부문의 생산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는 점이 핵심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경제가 이제 얼마나 좋아질 것인가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이제 글로벌 경제 동향이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 백신이 보급이 조금 확대된다면 세계 경제도 이제 큰 폭의 회복세가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도 조금 희망을 가질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 상황이 백신이 제대로 효과적으로 발효해서 회복이 된다면 아마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는 특히 이제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의 그 제조업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단하구나. 네. 그런 가운데서 수출이 버텨줬기 때문에 오늘 이 정도 온 상황을 보면 세계 경제가 회복의 국면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독일이나 한국 같은 나라의 경제 회복이 가장 혜택을 받을 나라 중에 하나인 건 분명하지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 거냐 하고 코로나를 겪은 이후에는 완전히 어떤 그 사고 자체를 바꿔서 대응을 하지 않으면 또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정말 정책적인 대응을 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이 정책적인 대응은 워낙에 이제 토론할 게 많아서 곧바로 조금 말씀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 경기 회복의 영향이 네. 과연 고르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걱정, 그렇죠. 빈부격차, 양극화가 커질 거라는 걱정이 올해는 유독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오히려 그 우려가 더 가속화됐죠. 코로나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있었던 현상인데. 근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경제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방역과 백신입니다. 이 백신 보급이 되지 않는 한은 어떤 통화 정책, 어떤 금리 정책, 어떤 조세 정책도 백약이 무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지금 벌써 작년부터 벌써 우리만 못한 나라들도 백신 접종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세계 10위권의 고소득 국가에 속하는 대한민국이 네. 아직 백신이 한 병도 한국에 뭐 미군 부대 제외하고요. 예.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지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예. 한 분기 접종이 늦어질수록 낙관적으로 53조, 비관적으로는 200조 정도의 소득 감소가 있다라는 계량 분석 결과를 내놨어요. 그래서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경제 정책의 최우선은 백신 접종이다. 이거 네.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2월 달에 우리나라가 접종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예. 그런데 2월에 뭐 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고 거의 확정된 것 같은데 그 이상으로 더 빨리 더 확산시키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잖아요. 그 지금은 계획만이라도 이제 잘 없는 되면 것 같은데요. 좋겠는데. 그 사이 이제 K 방역에 대한 자신감이 너무 충만했지 않나 네. 우리가 보기에는 거기에 이제 자신감이 팽배하다 보니까 이걸로 어느 정도 수습이 되리라는 기대하에서 백신 수급에 약간 좀 소홀히 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거를 정부가 솔직하게 시인을 하는 게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꾸 변명하지 말고 네. 그 대신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한 2천만 명분 정도 확보하고 하는 건 또 굉장히 잘한 거잖아요. 계속 그걸 비판해가지고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보다는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라도 우리가 빨리 더 현지화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자신감을 키우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경제계에서도 이 백신 확보 계획에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나라 간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대로 만약에 예상을 해본다면 지금 뭐 우리만 못한 멕시코나 칠레나 인도나 벌써 뭐 수백만 명이 접종을 받았거든요. 그럼 이런 나라들이 이미 이제 코로나가 하루에 발생 건수가 예를 들어서 100명 이내로 30명 수준으로 이제 방역이 돼 있고 한국은 계속 뭐 500에서 1000명 사이로 계속 나오면 우리나라 네. 기업인들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디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글로벌 그 백신 경쟁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 의원님 말씀대로 좀 자만하다가 좋은 물건 나왔다고 그 가게를 가보니까 이미 약삭 빠른 사람들 다 매점해가지고 매진된 거예요. 예. 줄은 섰는데 우리 맨 뒤에서 예. 지금 언제 우리한테 차례가 올지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이건 솔직히 좀 민망하기 짝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이래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제가 뭐 야당 출신이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냥 국민들의 평균 정서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지적은 우리가 귀담아 드려야 될 부분이고 예. 또 이제 방역 문제도 여기 뭐 경제 문제는 아닙니다만 동부구치소의 그런 사태 같은 거는 정부가 정말 그렇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예. 없지요. 그건 솔직하게 거기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좀 시인하고 앞으로 어떻게 더 할 건가에 대한 대책을 더 정교하게 발표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지금 방역, 백신은 뭐 늦었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도 좀 공감을 이제 하는 편인데 이런 백신이 좀 늦었다는 것과 또 우리 회복에 좀 걱정을 우리 경제 회복에 좀 우리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많은 해외 그 이제 전문가들이나 석학들 얘기는 예. 이 디지털화를 가속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잖아요. 우리 전부 비대면이 됐고 온택트가 됐고 예. 이제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배달 유통이 활성화되고 다 한 뭐 10년 뒤엔 이렇게 된다고 했던 게 2, 3년으로 단축이 된 거죠. 예. 그러면 결국 경제 디지털화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나라 기업들은 앞서갈 거고 예. 여기서 뒤진 기업들은 낙오될 거고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세계 경제 또는 한국 경제의 이 회복 과정에서
울퉁불퉁할 거다. 모든 산업이나 기업이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그 중에서도 빨리 적응하고 변신하고 이런 디지털화한 기업들은 유리할 것이고 그렇지 못한 국가나 기업들은 낙오될 것이다. 이런 그건 뭐 전망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예. 세계 증시도 똑같잖아요. 과거에 상위 10대 시가총액 차지했던 비율을 차지했던 기업이 거의가 다 뒤로 처지고 예. 그 IT라든지 이런 비대면 관련된 기업들이 다 상위로 올라온 것 보면 세계 경제 구조는 근본적인 변화가 지금 오고 있다. 우리가 얼만큼 거기에 빨리 팔로우를 하느냐 이게 앞으로 이제 관건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런 거 본다면 산업별이라든지 네. 또는 소득 계층별로 그런 효과가 완전히 다르게 완전히 나타나기 이제 때문에 불평등이 더 불평등, 불균이 심하다겠지. 더 심하다는 예. 그래. 그러면 그걸 치유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대응이 그런 것들이 지금 재난지원금이고 뭐 이런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트렌드 자체는 거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이러다 보면 분명히 이제 이런 어떤 기술의 진보에 낙오된 그런 계층들이 생길 겁니다. 이 계층들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 지금 재난지원금이야 일시적으로 그거는 뭐 저 치유책이지만 네.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논의를 정말로 심도 있게 해야 될 시기가 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떤 부분에서 우리 근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현 시점에서 필요한 조치들은 어떤 조치들이 우선 생각할 수 일부에서 있을까요? 지금 논의된 대로 여러 가지 이제 찬반의 논의가 있습니다만 뭐 보편적 기본소득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할 거냐 문제라든지 또 일부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이 신복지 체계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정말 우리 사회가 공론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그런 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보편적 기본소득에서 잠깐 우리 김 의원님 의견을 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그 지금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양극화가 진행될 네. 때 새로운 현실이나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죠. 예. 그러면은 최선의 방법은 이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해서 빨리 이전되도록 하는 게 정답인데 정치권은 어느 나라나 한국은 특히 심합니다만 그 사람들을 돕겠다는 이유로 이전을 오히려 억제하는 아, 뭐 대표적인 게 타다를 막았다든지 타다. 원격 의료를 막았다든지 또는 무슨 핀테크를 억제한다든지 예. 결국 그 변화의 고통을 줄여주는 게 정치의 역할이 되다 보니까 네. 오히려 이런 적응을 늦게 하는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을 늦게 하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그 적응하지 못한 계층을 더욱더 그 덫에 갇히게 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고 미안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복지를 여쭈셨으니까 그러니까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소득과 일자리 창출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해주되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계층과 소수의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최소한의 행복권과 생존권을 보장해주는 장치가 네. 더 강화돼야 되겠죠. 근데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느낀 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복지 시스템이 상당히 인프라는 많이 깔렸구나. 그래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 실업보험, 몸이 아픈 사람은 건강보험, 또 뭐 이런저런 무슨 뭐 그 근로장려소득세제라든가 이런 그 기초생활보호제도가 많이 돼 있어서 이번에 기본소 그 재난지원금만 아니더라도 이거를 계속 그 파이프라인을 활성화했으면 빈곤층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인프라는 돼 있다. 이거는 그것이 누수가 많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고 재정 낭비가 심할까 봐 이제 걱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국회에 있으면서 경험한 바는 예. 아까 뭐 타다 원격으로 말씀하셨지만 예. 이런 기술의 진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오고 있는 물결이거든요. 그럼 그런 물결 속에서 반드시 승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피해자 구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우리가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정치권은 보니까 어떤 피해자가 나타나면 기술 자체를 시장화 못 해버리게 막아는 거예요. 못하게. 그럼 국가적인 손실이고 피해자가 궁극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신기술은 허용하되 피해자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그렇죠. 찾아야 되는데 신기술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거죠. 네. 그런 거 그만큼 이제 국가 경쟁력은 더 떨어지는 거죠.
뭐 타다라든지 특히 저 원격 의료 같은 게 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굉장히 지금 필요성을 느끼고 그렇죠. 있고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근본적으로 지금 못하는 게 네. 바로 뭐 동네 병원을 보호해 준다 이 생각 하나 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음. 그럼 장기적으로 이걸 막는다고 동네 병원이 보호가 되느냐? 저는 동네 병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의료가 후퇴할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전향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거기서 피해본 그 부분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의 컨센서스를 찾는 게 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격 의료나 이런 문제는 행정부의 의지와 국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국회에 계셨는데 좀 더 강하게 좀 뒷받침을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시고. 저나 우리 김종석 의원 같은 분만 있으면 이미 시행을 했겠지요. 아니 뭐 참고로 네. 그 마지막 그 임시국회에서 예. 타다 금지법이 나왔을 때 예. 300명 중에 반대한 사람이 딱 6명이었는데 그 중에 최 의원님하고 제가 들어 있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6명은 전부 불출마를 선언했던 의원들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특별한 빚도 없고 소신 있게 투표를 하신 분들이었군요. 네. 자, 뭐 이 어려운 그 복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차 재난지원금이 곧 이제 지급이 되잖아요. 또 재난지원금을 위해서 추경도 이제 편성을 과거에 했고 또 많은 예산을 짜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재난지원금은 불가피했고 네. 뭐 그런 측면도 불가피하죠. 있지만, 그럼요. 네. 그리고 특히 당장 다음 달 월세나 전기값이나 이런 걸 걱정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그 보험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작년 총선 전에 14조 원이라는 이제 재난지원금을 총선 전에 정부 여당에서 뿌렸거든요. 네. 그때 이제 저는 그 당내에서 이게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고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 예. 아껴 쓰자. 이 겨울이 길 거다. 어떻게 14조 원을 한 번에 뿌리느냐. 예. 그래 놓고서는 그 다음에 7조 나왔고 이번에 9조가 나오는데요. 예, 예. 지금 벌써 재정 그 제약이 예. 이미 정부 안팎에 지금 가해지고 있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난지원금을 무차별 살포하는 거는 좀 자제하고 네. 정말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당장 일자리가 없어져서 다음 달 먹을 걸 걱정하는 사람들, 월세 걱정하는 사람들, 전기요금 못 내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저도 재난지원금이 나왔는데 참 쓰기에 민망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3차 재난지원금은 뭐 일반 전체 국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예. 580만 명 정말로 피해자를 잘 찾아서 제공하는 건데 처음부터 우리 이제 김 의원님 말씀은 예. 1차 때도 그렇게 했어야 된다. 네. 그런 이제 얘기죠. 네. 뭐 미래통합당도 그때 할 수 없이 전 국민 다 주자고 한 그렇죠. 거는 뭐 미래통합당에서 아니 뭐 주장을 시인할 했었고요. 수밖에 없죠. 정치 예. 현실이 그렇더라고요. 네. 오히려 홍남기 부총리가 초기에 전국이 조선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표명을 했다가 뭐 물론 그렇게 뒤는 했다가 참았지만. 이제 정부 여당에서 이렇게 예. 가니까 나는 그 당시 이제 총선이 다 지났습니다만 예. 그 당시에 야당의 대표가 정부 여당을 엄청 도와준 겁니다. 그분이 주자고 발표를 했지 한 않아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 이 공격의 포인트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예. 반성을 좀 국민의힘이 좀 하셔야 되는데 자 그렇게 편성해야 되는데 이 국가 빚이 너무 늘어나니까 지금 뭐 개인 빚도 늘어나고 기업들 빚도 늘어나고 이 빚 공화국이라는 지적이 많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큰 그림으로 보면 저금리 때문에 예. 금리가 낮으면 사람들이 돈 빌리는 걸 덜 부담스러워하죠. 그건 뭐 개인도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지금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부가 이렇게 국채 발행하고 채권 늘리는데 부담이 없는 이유는 금리가 낮다는 게 이제 이런 문제인데 근건데 이게 앞으로 금리를 언젠간 올라가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약한 고리부터 음. 경제에 주름살이 갈 겁니다. 네. 가계부채가 그렇고요. 국가 재정 제약이 올 거고요. 그다음에 기업들도 부채를 못 갚는 기업들이 나올 거고. 그래서 이거를 선제적으로 병이 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최선의 정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부채를 무한정 늘리는 특히 국가 부채를 늘리는 거는 이제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새해를 맞이해서 각계에서 이제 신년사들을 속속 발표하고 있는데 최 의원님 혹시 재계에서 가장 바라는 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에서 바라는 건 재계에서 재계 아, 기업 재계에서요? 경제계에서 네. 세계는 아무래도 기업 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네. 규제 예, 맞습니다. 쪽 아니겠습니까? 예, 예. 예. 규제 완화를 신년사에 이제 네. 가장 화두로 꼽았는데 그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 관련된 기업 규제 관련 입법들이 여러 가지 통과가 됐잖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뭐 기업 규제 3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논의하고 있는 중대재해법 예. 이거는 기업한테 엄청난 부담을 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 그 3법이라는 부분은 뭐 저는 약간 이제 결을 좀 달리합니다만 상법에 대해서 그러시는 네, 거죠? 상법에 대해서. 상법에 특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다중대표 소송제가 기업을 예. 옥죄는 법이다 그러는데 재계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렇게 있는데 주장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상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다루는 게 최고 경영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라는 게 의무입니다. 네. 그건 해야 됩니다. 예. 안 하면 상법의 위배입니다. 음. 그러면 이제 이 다중대표 소송제는 뭐냐? 자회사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 못했을 때 예. 모회사의 주주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네.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안 해도 되는데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법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또 지나치다 보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왜 안 했느냐? 이 소송을 제기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대표 소송이라는 게 소송 제기한 사람이 이겼다고 그래서 그 혜택이 소송 제기한 사람한테 가는 게 아니라 그 기업한테로 갑니다. 네. 그 혜택이. 그러니까 만약 자회사의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다 못해서 자회사가 피해를 봤다. 네. 그 피해를 최고 경영자가 배상을 하라는 거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자회사를 위한 법이지 왜 기업을 옥죄는 법인가요? 네. 그런 어떤 인식의 차이는 있어요. 네. 기존에 법이 있으면 이 법을 제대로 지켜라. 법을 안 지키면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장치를 마련하면 훨씬 더 법이 제대로 집행이 될 거다. 이런 면에서 저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재계가 얘기하신 대로 기업을 옥죄는 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필요한 되는데. 조항이다 이렇게 예.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뭐 기업 현장에 있는 분들이 계속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뭐 우리가 모르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제 제가 아는 네. 지배 구조를 전공하고 연구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참 그렇군요. 동의하기가 어렵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가장 걱정했던 게 그 감사위원 분리 선출. 예. 의결권은 3%로 제한하고 제한해서 분리해서 선출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그 부분도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 그 부분도 이 3% 룰이랑 지금 생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1962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나라 상법을 제정할 당시에 이미 3% 룰을 만든 겁니다. 네. 예? 이사가 그럼 된 왜 이후에 박정희 예. 대통령 같은 분도 3%를 만들었을까? 그분이 생각하지 감사의 기능이란 게 뭐냐? 감사라는 거는 경영자가 경영을 잘 했는지를 제3자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는 게 감사의 기능이다. 근데 우리나라는 재벌이라는 특별한 기업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경영자하고 독립적이지 않은 사람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제대로 그 밝힐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당시에 3% 룰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만든 게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3%는 이제 단순 3%죠. 그렇죠. 사람당. 그러다가 이제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왜 한국 기업처럼 한국 경제처럼 잘 나가던 기업이 외환위기를 맞이했을까 봤더니 우리나라는 이제 그 지분 구조를 보니까 재벌의 경우에 뭐 아버지, 아들, 와이프 다 이제 분산 소유하고 있잖아요. 특수관계인들이 함께. 예, 특수관계인에 그걸 다 합하면 30% 40%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개별로 3%를 하다 보니까 효과가 전혀 없었다. 그래서 97년에 증권거래법에다가 합산 3% 룰을 적용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3% 룰이라든지 분리선출 이것도 지금 와서 만든 게 아니라 한국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3% 룰이. 그거는 한국의 재벌이라는 특이한 기업의 행태 때문에 그랬다.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이제 단순 3%로 돌아갔잖아요. 네. 그러면 원래 1962년 상법으로 돌아간 겁니다. 사실 굉장히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후퇴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핵심은 이사를 선임할 때는 의결권을 다 인정해주되 감사를 선임할 때는 처음부터 3%로 제한을 해서 분리해 선출하라 이제 그런 거죠. 감사도 네. 3명이 감사위원이면 네. 3명을 다 그런 게 아니라 1명 이상은 그렇게 그렇죠. 하라. 그런 그럼 우리가 부분이 이제 이사회가 대개 한 8분 내지 9분이고 그중에 3명이 감사위원입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도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무슨 기업의 기술이 탈취되고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 예, 예. 그래도 한 명 정도가 좀 독립적인 입장에서 볼 수 있다. 네. 그럼 아마 경영자들이 더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효과를 바라는 네. 거죠. 우리 최 의원님께서는 기업을 옥죄기만 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 의원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정무위원회에서 최 의원님 모시고 4년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4년을 씨름을 했고요. 사실은 20대 국회에서는 이제 여야 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다른 이슈에 매몰이되면서 임기가 끝나서 21대 이제 정부 여당이 다시 들고 나온 건데 그때 사실은 많은 소통과 합의에 거의 도달했었어요. 다만 본회의까지 못 간 게 지금 안타까운데 돌이켜 보면 뭐 지금 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다 뭐 의사록에도 있고 언론에도 다 나왔으니까 저는 자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중에 잘못된 행태가 과연 광범위한 현상이냐? 소수의 잘못된 기업의 행태냐? 그럼 그 소수의 잘못된 행태를 잡기 위해서 올바르게 정도 경영을 하는 기업들까지 도매금으로 똑같은 잣대로 규율을 해야 되겠느냐? 그런 게 하나 있고요. 예. 뭐 60년대 말씀을 하셨지만 그때 우리나라의 입법 과정은 일본법을 베끼는 게 관행이었어요. 일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죠. 근데 일본은 없앴어요, 그걸 나중에. 그래서 아까 최 의원님 말씀대로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은 잘못된 횡령 배임이나 황제 경영을 막자는 것이면 그걸 막아야지 왜 그 사람들의 경영권을 위축시켜서 경영권에 위협을 가하는 게 솔루션이 되는 건지 네.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학계나 전문가들도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닌데 그 해법은 이게 아닌 다른 방법이어야 되는 게 아니냐는 그 말씀이고요. 또 노동관계법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무슨 실직한 사람도 노조원 넣어주고 지금이 그럴 때입니까? 아니 백보 양보해서 언젠가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금 완전히 수위가 콧구멍 밑까지 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다 죽게 생겼는데 그냥 머리를 물속에 처박는 일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난 현 정부가 기업을 이렇게 옥죄가지고 뭘 얻고자 하는 건지 난 모르겠으나 네. 적어도 일자리 창출하고 우리의 성장률을 높이고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 더군다나 중대재해 법도 기업처벌법?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안타깝죠. 근로자들이 오늘도 한 명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뉴스 보니까. 누가 그걸 부정하고 반대하겠습니까? 이거는 이걸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저기 부산에 있는 사업장에서 사람 죽었는데 서울에 있는 CEO를 구속을 해가지고 뭐가 고쳐지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예. 이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를 엄밀하게 따지는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소위 말하는 증거 기반의 정책이 필요하다. 국민 정서나 어떤 단편적인 관찰에 의한 예. 규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우리의 경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 전까지 통과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최고위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발의된 내용 그대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산안법이 또 있잖아요. 산업안전보호법. 산업안전보호법. 거기하고 중복된 부분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과잉입법으로 인해서 기업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산안법과 이제 중대재해보호법 겹치지 않고 이 기업들한테 지나치게 부담이 안 되는 방법으로 하면 조정은 되지 않을까. 네. 예. 오늘 마침 최고위원회에서 그 양향자 최고위원이 네. 좀 국민의 상식에 맞게 법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조금은 소급 뭐라 그럴까요? 조금 다른 의견을 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이 대표께도 말씀드리고 또 다른 분한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정말로 입법은 신중해야 된다. 우리 감성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네. 한 분의 그 생명이라는 게 다 고귀한 거죠. 그러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기업이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특히 기업의 여러 가지 경제 행위를 이렇게 형사처벌로 해가지고 다루는 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사실은 경제범이라는 게 뭐 과징금이라든지 벌과금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는 것이 정상이지 꼭 기업의 CEO를 형사처벌하는 게 답인가. 이런 문제도 좀 신중하게 이번에 검토가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원래 법안대로 과연 이제 통과가 될지 아니면은
그런 좀 신중한 의견이 조금 반영이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튼 기업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요. 예. 기업은 어쨌든 탐욕스럽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은 형사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법인인데 거기에 CEO를 형사 처벌을 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 분석을 좀 해봐야 돼요. 최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외국의 경우나 우리나라의 경우나 어떤 전문가들의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해야지 뭐 대표적인 게 뭐예요. 소상권 골목 상권 살린다고 대형 유통 매점 문 닫게 했더니 늘어나든가요? 안 늘어났다는 게 지금 과학적 증거 아닙니까? 네. 바로 이런 거죠. 최 의원님 말씀이 바로 정책을 만들 때 제도를 만들 때 과학적 근거와 경험에 의해서 객관화된 사실로 가야지 감정과 어떤 영합주의로 가면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렇군요. 근본적인 네. 문제를 하나 좀 제기하면 예. 예. 과거에는 대부분 법안이 이제 정부 발의 법안입니다. 정부. 그렇죠. 그럼 정부는 연구도 시키고 절차도 많이 거쳐야 돼요. 예. 공청회도 하고 뭣도 하고 음. 또 규제개혁위원회 통과하고 차관 회의도 하고 그 거의 한 1년 걸려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법안 발의 내용은 거의가 한 8, 90% 의원 입법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앞으로 이거 한번 공론화를 통해서 예. 이 법안 발의의 이 방법을 이대로 갈 거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검토가 있어야 될 그러니까 겁니다. 의원들이 너도나도 법안을 많이 발의하고 마치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게 의원 어떤 의정 언론에서 활동의- 의원들 평가할 때 네. 법안 발의 많이 하는 사람을 높은 점수 주니까 그래요. 아, 그렇습니까? 어. 죄송합니다. 잘못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뭐 이상한 법안들이 많이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말씀하신 예. 대로. 그러니까 좀 더 의견을 좀 수렴하고 또 다른 이제 어떤 당 지도부와 좀 얘기도 해서 당의 어떤 그 의견을 좀 통합해서 내야 되는데 개인의 생각대로 법안을 많이 처리하는 그렇죠. 네. 법안 발의가 너무 쉬운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규제 영향 평가 내지 분석이 예. 없어요. 음. 그냥 나쁜 사람 벌 주고 음. 예, 좋은 일은 장려하자. 이게 지금 국회에 팽배해 있는 입법 논리 같아요. 그건 예. 아니거든요. 예. 의도가 좋다고 그래서 결과가 다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좀 정치하는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최 의원님이나 저도 정치권에 있었지만. 예, 예. 최근에 청와대 인사가 있었는데요. 유영민 비서실장이 움직이는 청와대를 거듭 주문을 했습니다. 움직이는 청와대.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네. 최 의원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이제 비서실장도 바뀌고 일부 장관이 바뀌었는데 과연 국정운영 5년차 정책이 바뀔까? 아까 김 의원님 조금 부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뀔 텐데 많이 바뀐 것 같지도 않고 좀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움직이는 청와대 본 내용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으면 제가 추측해 본 바에 의하면 유영민 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여야를 포함해서 국민과 소통을 해서 그 의견을 대통령한테 바로바로 전달하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예, 예. 그게 또 바람직한 일이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국민들이 제일 피부에 와닿는 게 이제 경제 민생 문제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그걸 이끌었던 이제 경제정책실장이라든지 정책실장. 정책실장과 이제 부총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몇 사람 바꿨다고 정책 기조가 바뀔까? 거기에 대해서는 뭐 회의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제 사표가 반려되기 때문에 그대로 계시는 거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잘 모르지만 뭐 유임 얘기들이 많이 있는 글쎄. 건데.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바뀌어도 국민들이 생각에는 사람이 바뀌었다고 정책이 바뀔까 이렇게 할 텐데 사람을 그대로 뒀으니 정책은 그대로 이어질 거다. 이게 뭐 일반적인 여론이 아닐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움직이는 청와대가 된다면 여론을 허심탄회하게 수렴해서 대통령께 전달드리고 대통령께서 민심의 소재가 어디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읽으시고 좀 국정의 방향이 어디에 문제가 있다 하면 좀 치유도 하시고 방향 선회도 좀 하시는 게 남은 임기 동안에 하셔야 될 일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김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유영민 비서실장은 그래도 기업인 출신이기 때문에 네. LG전자, LG CNS 또 포스코 ICT에 계셨으니까 조금 다른 결이 좀 다른 의견을 낼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까? 아니면 예.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뭐 두고 봐야죠. 그러나 전임자보다는 좀 유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해봅니다만 지금 최 의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정책의 변화가 올 거라는 시그널을 주려면 예. 제일 확실한 방법은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했던 사람 부담도 덜어줄 뿐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그만큼 재량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지금 홍남기 부총리를 마구 비난해가지고 너 그동안 했던 정책 바꾸라 그러면 그게 되겠습니까? 김상조 실장한테 지금까지 한 거 소주성 포기하고 한번 해봐라 되겠습니까? 예. 오히려 그 사람들은 나가게 해주는 게 도와주는 거고 정 바꾸고 싶다면 그런 면에서 이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변창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오히려 김현미 장관을 경질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일말에 기대를 했었어요. 네. 근데 오히려 더 독한 사람이 왔다는 뭐 언론의 평가도 있고 예, 예. 뭐 오늘의 토픽은 아니지만 법무장관도 예. 구구관이 더 좋았던 사람 아니냐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예.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인사가 이게 통치의 기술인데 시장이나 또는 기업이나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나 시그널이 좀 썩 긍정적이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한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예. 유영민 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기업인이기 때문에 보다 이 경제 현장감은 뭐 정치인보다 하고는 좀 다를 거다. 예. 그런 건 우리가 좀 음.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사람은 많이 안 바뀌었지만 어떤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거나 또 1년 남은 1년 이제 3개월 내에 우리가 꼭 해야 된다거나 우리 조 의원님께서 만약에 부총리로 했다면 내가 이런 걸 좀 해야 됐는데 좀 아쉽다. 어떤 이런 부분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이 정책하는 분들이 조금 더 겸손해지면 좋겠다. 예? 내가 이 정책을 가지고 완전히 시장을 좀 주도해 보겠다는 그건 과욕이고 되지도 않거든요. 예. 예, 자주 여기서 와서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궁극적으로 시장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떤 정책을 시행하다가 시장에서 작동이 잘 안 된다. 그럼 빨리 수정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어떤 정책의 유연성 또 어떤 겸손한 면 이런 거를 좀 앞으로라도 좀 갖추면 우리 국민들은 또 굉장히 마음이 착하시잖아요. 네. 금방 또 과거를 용서하시고 뭐 하기 때문에 예. 예, 정책의 내용, 방향으로서는 혹시 뭐 좀 제안하시거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특히 이제 제일 요즘 뭐 큰 문제가 부동산 문제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3번, 4번 하는 이 부동산 정책 가지고는 부동산 문제를 잡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가 와야 된다. 그런 예. 생각이어서요. 그리고 역대 우리나라 정부가 항상 이 부동산을 경기 조절 수단으로 이용을 해왔잖아요. 네. 경기가 좋으면 옥죄고 나쁘면 풀고.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는 더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경제 정책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근본적인 어떤 정부 부처의 수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아예 국토교통부 내에서 이 주택 부분을 다루는 걸 아예 떼어내 가지고 주택부라든지 이걸 아예 신설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이제 더 이상 정부가 부동산을 가지고 이제 장난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렸구나. 예, 이 예. 확실한 시그널을 주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예, 예. 최 의원님께서는 정책의 유연성이 필요하고 특히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그 변화가 절실하다는 의견 주셨는데 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최 의원님 말씀이 정답이죠. 최 의원님 말씀대로 민주당 정부가 그렇게 했더라면 지금같이 경제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늘 전 하고 있는데요. 경제에 있어서 묘방이나 특효는 없어요. 사람이 건강을 유지할 때 무슨 영양제 먹고 나고 장수하는 거 아니잖아요. 역시 금연하고 과음과식하지 않고 체력 단련하고 네. 체중 관리해야. 경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갑자기 무슨 소주성이니 뭐니 복진이 해가지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역시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고 생산성 높이고 일자리 많이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사람 쓰는 걸 두려워하지 않도록 노동제도 고용제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기업인들의 사기를 올려서 기업인들이 새로운 미지의 테크놀로지와 시장으로 마음껏 뻗어나갈 수 있도록 뒷다리만 안 잡으면 된다고요. 지금 이걸 안 해서 지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2021년에는 좀 정부가 이런 쪽으로 좀 방향을 틀어서
2020 내년 이맘때는 우리가 모두 참 잘했다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의원님의 바람 또 말씀 정책에 잘 반영되길 바라면서 오늘 새해 진단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석 전 미래통합당 의원,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